엄마 지수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4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건 그리움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40년 전 그날부터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전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자, 올해 70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작은 마을에서 명자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을 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그냥 약사 할매라고 부릅니다. 친절하고 약 잘 짓고 가끔 공짜로 약도 주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주름진 손이 한때 사람의 가슴을 열고 뛰는 심장을 만졌던 손이라는 것을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금요일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약국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반복한 일과였죠. 선반을 닫고 약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약병들을 비추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 명자야, 소화제 좀 주라. 김순이 할머니가 약국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팔순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죠. 또 과식하셨어요? 아이고, 손주가 와서 잔치국수 끓여줬는데 안 먹을 수가 있나? 웃으며 소화제를 건넸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빈집 한 칸을 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나저나 명자야, 내 손주 이번 주말에 온다며? 네, 지수가 오기로 했어요. 그 애 참 효녀라. 대학생이 무슨 주말마다 시골 할머니 보러 온대. 순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 제 손녀, 20살,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오후 6시쯤 되었을까요? 약국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의 이 공간이 제 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수. 뭐하니? 할머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목소리는 애써 밝게 만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아파서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다고?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체한 것 같아요.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예요. 지수야, 배 아픈 건 무시하면 안 돼. 혹시 오른쪽 아래가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간호학과 학생이잖아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지수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웃음소리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 안 나으면 꼭 병원 가.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니, 소화가 안 된다니, 아마 별일 아닐 겁니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야식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에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어서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둠이 좋았습니다. 서울의 환한 불빛들이 때로는 너무 눈부셔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40년 전 그날 이후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침대 옆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
제일 깊숙한 곳. 거기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박명자, 의료과실로 면허 박탈, 28세 천재 여의사의 추락, 재벌 2세 수술 중 사망, 검찰 박명자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구형. 누렇게 바랜 신문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속 28세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했던 눈빛, 자신감 넘치던 표정, 하얀 가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었죠.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버렸으니까요. 외과 전문의 박명자는 죽었고 시골 약사 박명자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신문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47분. 잠들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번호였죠.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자 씨 되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미나야? 제 딸. 최미나. 결혼해서 성이 바뀐 제 딸. 4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딸이 지금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지수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병원에서 폐혈증이래요. 맹장이 터졌대요. 엄마, 어떻게 우리 지수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서울 강남구 중앙대학병원이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지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간다. 금방 간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신분증,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약장 제일 위쪽 선반. 거기에는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낡은 가죽 케이스가 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가방을 들고 약국 문을 잠갔습니다. 밤 11시 버스는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하동에서 서울까지 4시간.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하지만 40년 전 그 손은 사람을 살렸었는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 손이 다시 메스를 잡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수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3시 42분 중앙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차갑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냄새, 40년 만에 맡아보는 이 냄새. 한때는 제게 가장 익숙했던 냄새였는데 지금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70살 할머니가 뛰다니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지수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거친 숨, 그리고 떨리는 손. 진정해, 박명자. 진정하라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새벽 3시 50분. 중환자실 대기실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제 딸. 최미나. 지금은 50살이 넘었을 텐데 여전히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어색함, 원망, 그리움,
낯설.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지수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뭐래? 생존 확률 30%래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30%. 의사 생활 10년 동안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전화했을 때는 그냥 배 아프다고만 했잖아. 저도 몰라요. 어제 밤에 갑자기 너무 아파한다고 해서 응급실에 데려왔는데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5분만요. 중환자실 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기계음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침대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중 한 침대에 제 손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었고 여러 개의 링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왔단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의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모니터를 봤습니다. 의사의 눈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혈압 8245, 심박수 132, 산소 포화도 89%, 체온 39.2도, 폐혈성 쇼크의 전형적인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심하게 팽만되어 있었습니다.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상당히 진행됐어. 시간 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수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한참 후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할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할머니한테 가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의사 면허 박탈당하고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전 그때 엄마를 원망했어요. 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왜 엄마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냐고, 왜 엄마는 그런 일을 당했냐고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미안해요. 엄마,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인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전 7시 담당 의사 면담.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명품 안경을 쓴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명찰에는 외과 과장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지수 어때요? 강태수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현재 폐혈성 쇼크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제 응급실에 왔습니까?
강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12시간 가까이 지났네요. 바로 수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의학적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저도 의료인입니다. 약사입니다. 맹장 파열은 골든타임이 6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12시간이나 지났으면 이미 폐혈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수술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환자 기록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눠보시죠. 지금은 환자 상태 관찰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복도 오전 8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가운, 피곤해 보이는 눈. 명찰에는 응급의학과 이한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한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지수 환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응급실에서 지수 씨를 처음 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응급실로 오셨을 때 저는 맹장염을 의심했습니다. 우하복부 압통, 반발통, 발열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그럼 왜 과장님이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수행 마치고 경과 관찰하라고요.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CT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데 별것도 아닌 환자한테 CT를 찍냐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CT를 찍었고 맹장이 이미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한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강태수 과장은 왜 그랬습니까? 맹장염은 의대생도 진단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환자보다 병원 명예, 병원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한결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과장님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삐삐삐 울리는 기계음,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4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의료과실, 은폐, 책임 회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또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40년 전 저는 누군가의 과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손녀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싸울 수 있으니까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널 지킬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지수의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혈압 704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에피네프린 1mg 투여. 심박수 152. 빈맥입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사를 준비하고 링거를 교체하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혈압 지속 하강, 심박수 불규칙. 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폐혈성 쇼크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고 있어 강태수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과장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합제 투여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복부 CT 다시 찍어. 복강 뇌출혈 가능성 있어. 강태수가 차트를 넘기며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CT를 찍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전 9시 20분, 지수는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딸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딸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버텨라. 제발 버텨라. 오후 1시 15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수는요? 강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일단 마쳤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복강 내 농양이 광범위했고 장 일부가 괴사되어 절제했습니다. 강태수가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폐혈증이 심각한 상태라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솔직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48시간 후에는요? 48시간을 버티면 생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재로서는 30% 미만입니다. 수술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믿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밤 10시 하동행 버스 안.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네? 엄마 지금? 응. 챙겨올 게 있어.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하지만 괜찮아. 지수 곁에는 내가 있잖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야, 지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고속도로가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지수 사진을 봤습니다. 지난 여름 하동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지수. 할머니, 저 진짜 행복해요. 할머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때 지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새벽 2시 30분, 하동 약국.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30년간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장 앞에 섰습니다. 제일 위쪽 선반. 거기에는 먼지 쌓인 낡은 가죽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케이스 겉면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닥터 박명자. 박명자 의사. 40년 전의 이름.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술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스 스캘펄 크기별로 5개. 스테인리스 날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났습니다. 수술용 가위 시저즈 조직 절개용, 봉합사 절단용, 지혈겸자 HEMOSTATIC 포셉스 혈관을 잡는 도구, 조직 겸자 티슈 포셉스 조직을 잡아 올리는 도구, 바늘 거치대 니덜 홀더 봉합 바늘을 잡는 도구,
모두 제가 마지막 수술을 했던 그날 정리해서 케이스에 넣었던 것들이었습니다. 1984년 11월 23일. 제 인생이 무너진 그날. 손을 뻗어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들고 허공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손떨림 때문에 선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떨리면 안 돼. 다시 시도했습니다. 역시 떨렸습니다.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40년이나 메스를 잡지 않았어. 손이 떨려. 수술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죽어가고 있어. 내가 하지 않으면 지수는 죽어. 너만이 지수를 살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박명자, 의료과실로 면허 박탈. 사진 속 28세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상 1984년 11월 23일. 그날 저는 재벌 2세 환자의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김재현 35세 남성. 심장 판막 이상으로 인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로웠습니다. 판막 교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전공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75%, 심박수 불규칙. 모니터를 봤습니다.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마취 농도 확인해. 정상입니다. 그럼 약물 투여량은? 잠깐만요. 마취과 전공의가 기록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근위환제를 과량 투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근위환제 과량 투여, 호흡근 마비,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심폐소생술 시작. 저는 환자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1, 2, 3, 4, 5.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45분간의 심폐소생술. 결국 환자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환자의 아버지는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압박했습니다.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마취과 전공의는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명자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박명자 의사는 죽었습니다. 현재 새벽 4시 신문 스크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메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메스를 들고 허공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직선이 그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구나. 40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 손가락 끝에 남아있던 감각. 의사 박명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었을 뿐. 메스를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그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명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수술이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불을 끄고 약국 문을 잠갔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더 깊은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적발시 징역형, 70세의 나이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안에는 40년 전의 메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중앙대학병원.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중환자실 앞에 있어요. 지수 상태 조금 나아졌대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에는 수술 도구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지수는 아직 의식은 없지만 혈압이 조금 올라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징조라고. 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일 뿐이라는 것을, 폐혈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한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오전 10시 병원 1층 카페. 딸을 중환자실 앞에 남겨두고 저는 1층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메스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40년 만에 사람의 몸을 열 수 있을까?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한결 의사였습니다. 선생님, 이한결은 제 손에 든 메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저는 재빨리 메스를 케이스에 넣고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술 도구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이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혹시 직접 하실 생각이세요?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그 눈빛 제가 수없이 봐왔던 눈빛이거든요. 이한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의사셨던 거 맞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어젯밤에 검색해봤어요. 박명자 1984년 의료사고. 이한결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최연소 여성 외과 전문의 흉부외과 최고 실력자.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하지만 1984년 재벌 2세 수술 중 사망 사건으로 의사 면허 박탈. 이한결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봤어요. 뭐? 제 은사님이 그때 서울대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 물어봤죠. 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수한 건 마취가 전공이었고 근이환제를 과량 투여했다고 하지만 병원이 외과로 책임을 돌렸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할머니는 누명을 쓰신 거예요. 이한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억울하게 사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준 것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것이. 할머니, 지수양 상태 봤죠? 이한결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제 수술 기록 제가 몰래 확인했어요. 강태수 과장이 수술을 엉망으로 했어요. 농양 제거가 불완전했고 괴사 조직 결제도 부족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 상태로는 48시간 안에 폐혈증이 재발할 겁니다. 그럼 지수는? 죽습니다.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한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 할머니가 직접 수술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게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마취는 못하지만 수술 보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그건 불법이에요. 들키면 선생님도. 압니다. 이한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예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지난 5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이한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과실을 은폐하고 환자보다 병원 명예를 우선하고 돈 없는 환자는 내쫓고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한결을 바라봤습니다. 30대 후반. 피곤해 보이는 눈.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때 저도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열정, 의사로서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40년 전 그날 무너졌었죠. 선생님, 할머니,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이한결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진짜 의사가 될 수 있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의사를 위험에 빠뜨려도 될까? 하지만 동시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각오되신 거예요? 네, 들키면 선생님도 면허 박탈당해요. 감옥 갈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40년을 버티셨잖아요. 저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한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한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수술할 건가요? 지수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늦어도 내일까지. 장소는? 중환자실밖에 없어요. 중환자실? 이한결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중환자실은 CCTV가 있어요. 간호사들도 24시간 근무하고.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바로 들통날 테니까. 그럼 CCTV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생님이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이한결이 고민했습니다. 보안실에 아는 직원이 있긴 한데. 부탁드려요. 하지만 간호사들은요? 야간 근무조를 확인해 봐야 해요. 제일 한산한 시간대를 찾아서. 이한결이 노트북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조용해요. 간호사들도 피곤해서 잠깐씩 졸곤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할머니,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강 내 농양 제거, 괴사 조직 절제, 복막 세척, 배액관 삽입. 최소 3시간, 길면 4시간. 4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한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케이스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안 하면 지수는 죽어요. 오후 2시 이한결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CCTV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간호사 근무표도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근무자는 신입 간호사 1명뿐입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맑은 하늘.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메스를 잡는다. 불법으로.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지수가 끝난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잤습니다. 딸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의 케이스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어나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메스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40년 전 그 실력이 아직 남아있어. 손으로 허공에 절개선을 그어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을. 지수야, 기다려라. 할머니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게. 자정.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다시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혈압도 다시 떨어지고 의사가 폐혈증이 재발했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간다.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지수야,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할머니가 간다.
할머니가 너를 살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태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폐혈증이 재발했습니다. 항생제를 바꿨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럼 제 수술은요? 환자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최선을. 최선이요? 최선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강태수가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소란이요? 제 손녀가 죽어가는데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가 직접 해야 해.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한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해요.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3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딸에게로 갔습니다. 미나야, 오늘 밤에 지수를 살릴게. 엄마?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를 믿어. 그리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2시 47분. 새벽 3시까지. 이 시간 13분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수술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수술까지. 새벽 2시 50분. 병원 6층 복도.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한결이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이. 손을 펼쳐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가방에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구들을 확인했습니다. 메스, 가위, 겸자, 바늘 거치대. 모두 소독액으로 닦아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한결이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CCTV는요? 새벽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정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보안실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는? 지금 휴게실에서 쉬고 있어요. 제가 커피에 수면제를 조금 탔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수면제를요? 소량이에요. 1시간 정도 깊이 잘 겁니다. 이한결이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5분 5분 후면 CCTV가 꺼집니다. 그때 들어가죠. 수술 도구는요? 제가 응급실에서 몇 가지 더 가져왔어요. 봉합사, 배액관, 소독거즈 그리고 이거. 이한결이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신 마취는 못하지만 국소 마취와 진정제는 투여할 수 있어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도요? 통증 반사는 남아있어요. 수술 중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안전장치로 필요합니다. 역시 이한결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야죠. 이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저도 다시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3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가 6개 있었고 그중 4개의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일 안쪽 침대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혈압 8550, 심박수 128, 체온 39.8도, 산소 포화도 87%. 상태가 어제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왔어. 속삭였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너를 살릴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이한결이 옆에 섰습니다.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이한결이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주사가 정맥 라인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지수의 호흡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국소 마취 준비됐습니다. 이한결이 복부 주변에 국소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저는 소독약을 거즈에 묻혀 지수의 복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의 갈색 빛깔이 창백한 피부 위에 번졌습니다.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의대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동작,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독이 끝나고 멸균포를 덮었습니다. 수술 부위만 노출시켰습니다.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메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한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메스를 복부에 갖다 댔습니다. 박명자,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내 손녀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절대 실패하지 마. 메스를 그었습니다. 피부가 벌어졌습니다. 붉은 혈액이 스며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광경.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복막을 절개했습니다. 그 순간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농양이 광범위하네요. 이한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복강 안은 고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런 고름이 장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고 복막은 염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한결이 흡인기를 넣었습니다. 쭈르륵 소리를 내며 고름이 빨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확인했습니다. 맹장 절제 부위가 오염되어 있어요. 강태수의 수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절제 부위의 봉합이 불완전했습니다. 그 틈으로 장액이 새어나와 복강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재봉합이 필요합니다. 할머니, 시간이 이한결이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3분입니다. CCTV가 곧 다시 켜져요. 상관없어요. 환자가 우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맹장 절제 부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불완전하게 봉합된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장벽을 꿰맸습니다. 첫 번째 층 봉합 완료. 두 번째 층 시작합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고 실이 당겨지고 매듭이 지어지고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들,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봉합 완료. 봉합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강 세척입니다. 이한결이 생리식염수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복강에 부었습니다. 고름과 찌꺼기를 씻어냈습니다. 흡인하고 다시 붓고 다시 흡인하고 5번을 반복했습니다. 복강이 깨끗해졌습니다. 새벽 4시 10분. 할머니, 시간이 이한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곧 깰 거예요. 알아요. 거의 끝났어요. 괴사된 조직을 찾아 제거했습니다. 복막 봉합 시작합니다. 복막을 닫았습니다.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혈압 급상승, 11,070. 이한결이 놀라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박수 정상화, 102. 산소 포화도 95%. 체온 38.2도. 지수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파란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성공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만의 수술. 성공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할머니가 해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살렸어. 새벽 4시 25분.
수술 도구를 정리하고 멸균포를 치웠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이한결이 재촉했습니다. 간호사가 곧 깰 거예요. 케이스를 챙기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을. 간호사가 지수의 호전된 상태를 발견할 것이고 의사들이 몰려올 것이고 새로 봉합된 수술 자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수는 살았으니까요.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눈빛. 의사 박명자의 눈빛.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박명자. 넌 아직 의사야. 40년이 지나도 넌 여전히 의사야.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한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들키면 알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곧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진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이한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다시 의사가 됐어요. 진짜 의사가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간호사가 깬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복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강태수도 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과장님, 최지수 환자가 수술 자국이 누가 수술을 강태수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는 알았습니다. 제가 한 거라는 것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했어? 복도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 중환자실 앞.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이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의사도 아닌 주제에 감히 환자를 수술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무면허 의료행위야!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뭐? 제 손녀는 살았어요. 당신이 죽여가던 제 손녀를 제가 살렸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환자를 죽여! 당신의 엉망인 수술 때문에 제 손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맹장 절제 부위 봉합 불량, 농양 제거 미흡, 괴사 조직 방치.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라면 기본도 못한 거예요. 강태수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한테 의사 운운해? 당신이 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40년 전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명자, 1984년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 그게 저예요.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명자. 그 의료사고로 면허 박탈당한. 네, 그 박명자 맞습니다. 오전 7시 경찰 도착. 병원 로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태수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박명자 씨 맞으십니까? 40대 중반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딸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가? 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좀 다녀올게. 엄마가 지수를 수술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만약 잘못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잘못되지 않았어. 지수는 살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박명자 씨,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경 중앙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최지수 환자를 수술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은 현재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입니까? 네. 1984년에 박탈당했습니다. 그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손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손녀를 살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압니다. 처벌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 손녀 살리려 불법 수술, 40년 전 면허 박탈 의사, 중환자실 침입해 수술 강행, 의료법 위반 논란. 하지만 환자는 회복 중.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강태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태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운 좋게 살아났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호전되지 않았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저희 병원의 정상적인 치료 덕분일 수도 있고요.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뜨거웠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손녀 살리려고 수술했다고? 대박. 근데 불법은 불법 아님? 의사였다는데 40년 만에 수술이 성공했다는 게 신기하네. 강태수, 그 의사 수술 못한다고 유명한데 키읔키읔 환자 살렸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법은 법이지 감정으로 법을 무시하면 안 돼. 여론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과 의료계는 단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대학병원 공식 입장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는 의식이 돌아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1시간 전에 눈을 떴어요. 아직 약하지만 말도 할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경찰이 뭐래요? 기소될 거래. 형량은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래.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미안해, 미나야.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후회 안 해. 지수를 살렸으니까. 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지 않아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엄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저희는 버려지고. 미나야. 이번에도 똑같아요. 엄마는 또 저를 버리는 거예요. 딸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한결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저도 조사받았어요. 공범으로. 미안해요, 선생님. 제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한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후회 안 해요. 오늘 뉴스 댓글 봤는데요. 할머니 편드는 사람 많던데요. 하지만 법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지수는 살렸지만 딸을 또 잃었어. 40년 전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강태수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당신 수술 기록 봤어요. 완벽했어요. 제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봉합, 배, 농양 제거, 전부 교과서적이었어요. 강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강태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면허 없이 수술한 건 범죄예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당신 인생 끝나는 거 뻔히 알면서. 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제 전부였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 딸도 남편도 명예도 전부 잃었지만 지수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 걸었어요. 제 자유를요. 강태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진짜 의사예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감옥에 가는 걸까? 딸과는 다시 40년을 떨어져 사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지수는 살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수 사진을 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손녀. 지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살았으니까 괜찮아.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일 후 지수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면회 시간에 맞춰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었어요. 뭘? 할머니가 저를 수술했다고요. 그것도 몰래.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면서요? 지수야, 괜찮아.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뭔가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 네, 제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제대로 안 봤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맹장염 같다고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소화불량이래요. 그냥 수액 맞고 가래요. 강태수 과장? 네, 그 사람이에요. 제가 재검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짜증내면서 환자가 의사보다 더 잘 아냐고. 지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었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지수야, 그 얘기 경찰한테 했어? 아니요, 아직. 해야 해.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할머니, 제가 증언할게요. 법정에서든 어디서든요.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의사가 죽이려던 저를요. 이한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앞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이한결입니다. 이한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박명자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한결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최지수 환자의 응급실 기록입니다. 10월 13일 오후 8시 15분, 환자는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제가 초진을 했고 맹장염을 의심하여 외과 과장 강태수 선생님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과장은 단순 소화불량이라 진단하고 CT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8시간 후 맹장 파열로 폐혈성 쇼크에 빠졌습니다. 이한결 선생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강태수 과장의 오진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명백한 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강태수 과장이 집도한 최지수 환자의 수술 기록입니다. 수술 소견서를 보시면 농양 제거 완료, 맹장 결제 완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한결이 서류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양 제거가 불완전했고 봉합도 부실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이한결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명자 할머니가 재수술했을 때 촬영한 복강 내부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복강 내부가 고름으로 가득한 사진, 봉합이 터진 맹장 절제 부위 사진, 괴사된 조직 사진.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강태수 과장이 완벽하게 수술했다고 주장한 결과입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명자 할머니는 이 엉망진창인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영웅입니다. 이한결의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의사 오진 의혹, 환자 방치 정황 포착, 중앙대학병원 의료과실 은폐 시도, 70대 할머니 의사의 실수 바로잡아, 손녀 생명 구해.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강태수 저 새끼 면허 박탈해야 함. 할머니가 영웅이지 범죄자가 아니잖아. 병원이 썩었네. 진짜 썩었어. 할머니 석방하고 강태수를 잡아야지. 40년 전에도 누명 쓴 거 아니야? 마지막 댓글이 새로운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1984년 박명자 의료사고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자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1984년 서울대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동원. 40년 전 재벌 2세 환자에게 근위환제를 과량 투여한 바로 그 레지던트. 저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왜 전화하셨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위환제를 과량 투여한 건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김동원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저를 보호해준다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책임을 돌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저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시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죠? 뉴스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또 희생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40년 전 사건, 선생님이 누명을 쓴 거였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검찰은 저를 기소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하지만 법정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 기자들, 그리고 의사들까지 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명자는 2024년 10월 15일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1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제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손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한결 의사의 증언서, 최지수 환자의 진술서, 그리고 수술 전후 의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네, 최지수 환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갔을 때 배가 너무 아팠어요. 맹장염 같다고 했는데 담당 의사가 그냥 소화불량이래요. 그 의사가 누구입니까? 강태수 과장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 할머니가 저를 살렸다고 들었어요. 강태수 과장이 한 수술은요? 실패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하신 거고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인. 60대 중반의 남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동원이었습니다. 저는 김동원입니다. 1984년 서울대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였습니다. 1984년 사건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이완제를 과량 투여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의 압력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박명자 선생님이 지시했다고요. 김동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누명을 쓰셨어요. 40년 동안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수술 기록 원본과 제1기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명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히 조치했습니다. 둘째,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수술로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40년 전 누명을 쓰고 의사 면허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피해자입니다.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환호로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1984년 박명자 피고인의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재심을 권고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죄. 40년 만에 무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동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흙냄새와 풀냄새.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아닌 따뜻한 봄바람. 집으로 걸어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야, 왔구나. 텔레비전에서 봤다. 우리 명자가 대단한 일을 했더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은 무슨. 소녀 살리고 누명도 벗고. 이 동네 영웅이야, 영웅.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약국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문.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약국 안은 제가 떠난 그대로였습니다. 약병들, 약장, 작은 의자.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새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왜? 제가 청소했어요. 엄마 오실 거 알고.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어요. 딸이 약국 옆을 가리켰습니다. 빈 가게였던 그곳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 무료 진료소. 미나야, 이게 엄마, 서울 대형 병원들이 다 스카우트 제안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여기 온다고 하셨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엄마 40년 동안 미안했어요. 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평생.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끊어졌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진료소였습니다. 진찰대 하나, 의자 몇 개, 간단한 의료기구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도 왔습니다. 이한결이 왔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제가 빠질 수 없죠. 저도 할머니께 빚진 사람인데. 그리고 저 중앙대학병원 그만뒀어요. 여기서 할머니 도우면서 일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제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왜?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의사가 뭔지. 이한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완전히 회복한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학기 휴학했어요. 뭐? 왜? 여기서 할머니 도우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실습도 되고 좋잖아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할머니 같은 의사 되고 싶어요. 아니, 간호사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도 왔습니다. 양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박명자 선생님. 강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면허 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강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에서 해고됐어요. 당연한 처벌이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오만함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의사가 뭔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사람은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을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죠? 응, 좀. 그래도 행복하시죠?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화려한 제안들을 다 거절하고 이곳에 온 이유.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의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 도구 케이스. 천천히 열었습니다. 메스가 보였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다가 3개월 전 깨어난 그 메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넌 지수를 살렸어. 그것으로 충분해. 메스를 케이스에 그대로 두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외과 의사 박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의사 박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꿈도.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의사로서의 삶을.